세계 최고 부자들의 책상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도를 읽으면 부와 권력의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 지도가 급변하는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들의 정보력, 그리고 금융제국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만의 비밀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계사의 방향을 바꾼 프랑스와 영국의 워털루 전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유럽 증권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란 거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국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의 지배자로서 영국 공채가 급등할 거고요. 반대로 영국이 패하게 되면 프랑스 공채가 급등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채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는 누가 가장 먼저 워털루로 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뭘 했냐면 양쪽 진영에 모두 스파이를 심어놨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미 그날 저녁 10시에 전장에 심어놓은 6명의 로스차일드 정보원으로부터 나폴레옹의 패전 소식을 비둘기편으로 받아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얼마나 정보를 빨리 파악하느냐, 그것이 열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국이 이미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증권거래소로 가서 영국 공채를 전략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영국 연합군의 패배를 확신하고요, 영국 공채를 따라서 팔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의 대중성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매도세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헐값에 나온 이 영국 공채를 로스차일드 가문 대리인들이 모두 사들입니다. 그렇게 30시간이 지나자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라는 정부 공식 공문이 오게 돼요. 이제 연합군의 승리가 전해진 거죠. 갑자기 영국 공채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강자가 된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또한 이 자본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들일 때보다 벌어들인 돈을 지키는 것에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유지를 명심하기 위해서 로스차일드가의 형제들은 5개 화살을 움켜쥔 손을 가문의 문장에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200년 가까이 됐는데도요, 이 가문은 여전히 대대로 충실하게 선조의 유운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징크스를 깬 것이죠. 3대가 아닌 8대까지 부를 이어온 경우는 로스차일드 가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마차와 에르메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명품 기업의 로고나 성장 스토리에 말이 들어가는 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명품 기업들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지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르메스의 창시자 티에리 에르메스는 독일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에르메스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18세기에는 독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역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에르메스는 장인 정신으로 만든 마구, 안장, 곱비 등 이렇게 말과 마차에 쓰이는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죠. 지금도 에르메스 가죽 제품의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마구 그리고 안장을 만드는 기술에서 출발한 튼튼하고 정교한 장인 정신, 그러니까 박음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1878년 박람회에서 다시 우승합니다. 세계 최고의 마구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 것이죠. 그렇게 사세를 확장해서 팔찌, 장신구, 스카프, 말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영역을 확장합니다. 제품 혁신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온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의 이 버킨백 역시 이들이 여행하던 중에 탄생한 거예요. 비행기 여행 중에 우연히 옆에 탄 사람이 제인 버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이 에르메스의 힘은 품질에서 비롯한 엄격한 기준과 함께 여행 그리고 질의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행과 함께하는 루이비통 얘기를 좀 해볼게요. 루이비통은 1821년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납니다. 대대로 가구를 만들던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무 다루는 법을 많이 배웠죠. 새어머니 밑에서 구박을 많이 받은 이 소녀는
14세가 되던 해 무일푼으로 가출을 합니다. 벌써부터 떡잎이 다르죠. 그는 파리까지 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2년 동안 걸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아마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고 사업의 기초를 닦지 않았을까요? 이 루이비통이 파리를 넘어서 유럽의 귀부인들을 사로잡은 비결 얘기를 해볼게요. 19세기 이전에 유럽의 상류층 여성들은 혼자 자유롭게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드레스 무게만 해도 한 벌당 10kg이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패션이 유행하다 보니까 귀부인이 여행을 한번 가려면 꾸려야 할 짐의 양이 상당했겠죠. 1850년대 프랑스 전역에 철도가 건설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이 확산되면서 파리에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해요. 뭘까요? 귀부인의 여행을 도와주는 짐꾼이죠. 이렇게 루이비통은 귀족들의 여행 짐 꾸리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나폴레옹 3세의 왕비도 짐을 쌀 때는 꼭 루이비통을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황후의 전격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성실함이 깔려 있었지만 뭔가 운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최고급 호텔, 패션 매장, 보석 가게가 즐비한 곳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입지 선정도 탁월했죠. 당시에 유럽을 여행하는 부유한 영국인들이 고가의 트렁크 가방을 살 수 있는 큰 손이라는 거를 간파해요. 그리고 아들을 영국 기숙학교에 보내서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1912년에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이는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루이비통 가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루이비통의 가방은 어땠냐면 방수도 완벽했던 데다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닐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 이후로 루이비통 3세는 새로운 매장을 열기 위해서 뉴욕, 런던 이런 곳들을 여행하면서 예술에 대한 안목도 키웁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같은 새로운 열차가 생기면 바로 타보기도 해요. 새로운 운송수단을 직접 체험해봐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제품이 더 유리한지도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전쟁을 기회로 바꾼 버버리와 구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류는 총 2번의 세계대전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삶의 부분을 바꿔놓았어요. 그 중에서도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버버리는 군인과 탐험가를 위한 트렌치 코트에서 비롯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연합군 전쟁사령부가 토마스 버버리에게 연합군 장교들이 입을 50만 벌의 코트를 주문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버버리가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겠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다. 운이 크게 기여했다. 여러분들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이 코트는 방수와 방한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달아서 수류탄, 지도, 탄약통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총리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으로 자주 언론에 노출됩니다. 결국 영국 황실에서 버버리의 재킷과 코트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납품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1955년에 영국 여왕의 품질 보증인 로열 워런티를 받게 됩니다. 전쟁 후에 1950년도에는 트렌치 코트라는 거는 영화 배우들의 필수 패션 아이템이 되기도 해요. 버버리 코트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게가 좀 무겁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브랜드는 피렌체에서 시작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입니다. 구찌는 밀짚 모자를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요. 근데 이 밀짚 모자 산업에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영국의 수도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공간이었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5년간 일하면서 귀족 그리고 상류층의 문화를 체험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다니고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바로 옆에서 체험한 거죠. 이때 이 부유한 호텔 고객들이 사용하는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 여행 가방 여기에 매혹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죽 공방에서 가죽 공예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이 40이 되던 때 1921년에 피렌체에 가죽 제품 전문 매장인 구찌를 열게 됩니다. 구찌의 경영진들은 늘 여행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미국에 주목한 알도 구찌는 뉴욕 사보이 플라자 호텔에 구찌 매장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즈에 있던 구찌 매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도 해요. 이렇게 구찌는 여행자의 DNA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구찌는 여행을 중시하는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손에 여행 가방을 든 기사 모습을 표현한 로고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구찌 로고를 오늘부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세계를 점령한 샤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품하면 샤넬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고통을 참고 코르셋을 꽉 죄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패션을 중시했던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 옷인 바지를 입는 것 자체가 질서를 무너뜨린다 혹은 권위에 저항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라고 해요. 되게 웃기죠? 이때 소년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용감하게 바지까지 입었던 깡마른 몸매의 여성 디자이너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브리엘 코코 샤넬입니다. 어릴 적 샤넬은 되게 불행했어요. 어머니는 폐렴 때문에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샤넬은 당시 12살이었고요. 아버지는 수녀회 고아원에 샤넬을 맡기고 떠나버려요. 18살이 된 샤넬은 낮에는 상점일로 생계를 꾸렸고요. 밤에는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거에 도전을 합니다. 샤넬은 실제로 가수로 꽤 인기를 끌었지만 돈벌이는 신통치 않았어요. 이렇게 고단했던 그녀를 구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말을 좋아했던 남자, 폴로 선수이자 부유한 섬유 사업가였던 이 남자가 샤넬한테 여성 기수가 될 기회를 제안합니다. 승마를 배우고 기차를 타고 전국 경마장을 다니면서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그렇게 그녀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갑니다. 운칠 기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좋은 운이 찾아왔네요. 당시 프랑스 여성들은 거대한 장식이 달린 거추장스러운 모자를 쓰고 다녔다라고 해요. 무게는 4kg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샤넬은 가볍고 단순한 모자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다녀요. 주변 사람들은 샤넬에게 똑같은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죠. 이렇게 이 모자는 파리의 멋쟁이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고요. 사업은 나날이 번창합니다. 1912년에는 프랑스 북서부 해안 도시 도빌로 휴가를 떠납니다. 샤넬은 연인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서 패션 부티크를 열어요. 모자뿐 아니고 세일러복, 기수의 조끼, 스커트, 원피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이 옷들이 굉장히 편안한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샤넬의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왜냐면 전쟁으로 남자들이 없잖아요. 여성들이 대신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편안한 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럽 각국의 상류층, 스페인, 러시아의 왕족과 귀족들, 이 사람들마저 샤넬의 패션과 스타일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급부상하게 되죠. 1920년에는 러시아 드마트리 대공과 교제하면서 패션 세계는 더욱더 러시아풍을 띠게 되고 더욱 세계가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유한 영국 남자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사귀게 되고요. 영국의 전통과 문화를 깊게 체험하게 돼요. 그녀가 70세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스위스의 한적한 도시 그리고 호텔을 오가면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세계 지도를 펼치고 샤넬 제국의 부활을 치밀하게 준비해요. 미국 패션계 지인들한테 자신의 복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보내놓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에 딱 맞는 샤넬은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제클린이 샤넬의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샤넬의 예측대로 여성들이 일터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편안한 옷, 이런 세상이 온 거라는 것이죠. 파리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이 유행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샤넬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그녀한테 패션은 자식이자 애인이자 남편이 되어주었고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87세의 샤넬이 리츠 칼튼 호텔 자신의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여행, 지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부와 권력의 비밀은 지도를 바라볼 줄 아는 지도력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